제가 잘 아는 이 변리사 분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상표 등록을 하는데 10개월이면 충분했지만 작년부터 브랜드 상표 출원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이제는 브랜드 상표 등록까지 최소 1년 8개월에서 한 2년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최근 급격히 브랜드를 런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남들이 다 파는 그런 상품을 똑같이 판매하는 것이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상위 노출 잡고 잘 판매를 하고 있더라도 나보다 500원, 1000원 싸게 판매하는 경쟁사가 생기는 순간 내 상품의 생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상품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저 더 싸게 판매하고 더 많은 광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집니다. 그렇게 상품의 가격을 500원, 1000원 이렇게 내리다 보면 시장은 붕괴될 수밖에 없고, 설령 그 경쟁에서 이기더라도 소비자는 이미 할인된 가격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초의 가격으로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변질되게 됩니다. 즉 상품의 생명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월 매출 3억, 5억 이렇게 끌어올렸더라도 0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아니,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0 정도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 매출 3억, 5억 이렇게 만들면서 사무실도 커지고 창고도 만들고 직원들도 여러 명을 뽑았을 테니 사실상 마이너스에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똑똑한 셀러들은 생존하기 위해 브랜드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품 소싱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해요. 오직 나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독점 상품을 가져오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품을 가져올 수 있으면은 브랜드가 없는 상품이 아니라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아닐까요? 역사적으로 상품 소싱은 매각된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매각된 사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브랜드이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한 거예요. 브랜드가 아니면 매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튼 서론이 좀 길었고요. 오늘은 브랜드를 만들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 이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랜드 미션과 비전. 브랜드 미션과 비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오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별게 없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의 미션은 브랜드의 존재의 이유, 그러니까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화장품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화장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피부가 좋아지게 만든다. 이게 미션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피부가 좋아지게 만든다 라는 말은 너무 거창하니 내 브랜드의 컨셉에 맞춰 세부 미션을 넣으면 됩니다. 내가 만약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좋은 상품을 만든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여드름 고민을 없애주겠다. 이런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 밝은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만든다면 세상 모든 사람의 피부를 백인처럼 하얗게 혹은 맑게 만들겠다. 이런 미션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 주름을 없애는 화장품을 만든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피부를 유리알처럼 마치 다림질한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겠다. 이런 미션이 설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곧 우리 브랜드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를 소비하면서 느끼게 될 이 가치가 될 것이니까요. 브랜드의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피부를 좋게 만들 거야. 이런 미션보다는 여드름성 피부를 치료할 수 있는 이 치료 화장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있는 여드름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객들에게 이 고통을 좀 덜어줄 거야. 이런 미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하면은 이 부산에 도착하는 게 비전인 거고요. 부산을 가는 동안 KTX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혹은 버스를 타는 거,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수단, 이게 이제 미션이 되는 거예요. 미션은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전은 목표 달성 도달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션은 상품에 집중이 되고 비전이라는 것은 이 회사에 집중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회사에 집중한다면 구체화할 수 있는 이런 수치가 존재해야겠죠. 회사는 추상적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라 수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단체니까요. 반드시 수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브랜드의 미션과 비전을 정리를 하셨다면, 두 번째로 브랜드 네이밍. 방금 말씀드린 이 미션과 비전을 정리를 하셨다면 브랜드 네이밍은 사실 쉽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브랜드 미션과 비전에 이 걸맞는 브랜드 네이밍을 지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브랜드 네이밍을 지을 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브랜드명을 내가 판매할 상품, 특정 상품 하나에 한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화장품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여드름 치료를 위한 상품을 최초에 출시한다고 해서 뭐 아크네 뭐뭐뭐 이렇게 여드름에 한정된 이런 단어를 넣게 되는 순간 이 브랜드의 확정성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크네라는 브랜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 주름 개선 화장품이라던가 미백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게 상품의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 브랜드의 한계점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이 틀을 막아버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의류 브랜드로 치면은 예전에 플렉진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 플렉진의 이 진이라는 단어가 JEAN, 그러니까 이 청바지를 뜻하는 이 단어였어요. 근데 이 청바지라는 제품 하나에 한정하다 보니 소비자에게 플렉진이라는 브랜드는 오직 청바지만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처럼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상품으로 파생했을 때 여기는 청바지 회사잖아, 여기서 왜 다른 거를 사? 라는 약간 허들이 만들어진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 브랜드는 플렉진에서 진을 빼고 플렉이라는 사명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판매할 상품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연결 짓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브랜드명이 이 특정 상품 하나에 한정되어 짓게 되면 추후 확장성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초반에 전문성을 강조한답시고 이 브랜드명을 상품에 한정 짓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표권 부분. 상표권 등록은 일반적으로 상표권 출원 시 대략 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상표권 등록 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상표권 신청 후에 출원까지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상표권 출원이 되고 나서 이 등록까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 정도가 이제 걸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상표권을 등록할 때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만약 개인이 직접 상표권 출원 신청을 하고 한 1년 동안 브랜드를 운영하다가 상표권이 갑자기 거절되는 그런 경우도 정말 재수없으면 그런 경우를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회사의 브랜드명을 바꾸거나 혹은 상표권자한테 이 사용 승인을 받거나 혹은 매달 매출에 로열티를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변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표권을 출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변리사는 변리사에게 상표권을 요청을 했을 때 등록 가능성 여부까지 따지는 경우가 많고, 능력 있는 변리사라면 등록이 불가능한 네이밍도 등록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우회적인 방법까지 찾아주기도 하니까 그런 거죠. 네 번째로 타겟 페르소나. 이 타겟 페르소나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 우리의 타겟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상의 인물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요. 별게 없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담배를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이 가장 중요한 흡연자가 우리의 고객이 되겠죠. 만약 우리가 헬스용품을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우리의 고객이 될 것이고요. 그럼 운동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1차 가장 큰 필터링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운동의 종목. 우리가 만약 러닝이나 뭐 헬스, 필라테스 이런 우리가 판매할 상품에 연관되어 있는 스포츠가 2차 필터가 될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필라테스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주 타겟인 이 여성이 3차 필터가 될 거고요. 이 네 번째로 필라테스를 하는 주 연령층이 만약에 30대라고 하면은 이게 30대라는 여성이 이제 4차 필터가 될 거고요. 다섯 번째로 필라테스를 하는 사람들의 이 직업 분포도가 5차 필터가 될 거고요. 여섯 번째로 필라테스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뭐 미혼인지 기혼인지 이 부분이 또 6차 필터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일곱 번째로 그 직업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유추하는 게 또 7차 필터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덟 번째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유추해 보는 게 여덟 번째 필터가 될 수가 있을 거고, 아홉 번째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이 가격인지 아니면 디자인인지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보는 게 이 9차 필터가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평소에 제품을 어디에서 구매하는지 체크해 보는 게 이 10차 필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타겟 페르소나란 우리의 상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타겟의 환경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브랜드의 고객을 맞추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타겟 페르소나를 만들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만한 상품을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스타트가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차별화 포인트, 이 부분이 저는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별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남들과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차별화라는 게 남들보다 우수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생각한 차별화가 남들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다른 상품, 기왕이면 더 나은 상품을 판매해야지만 소비자가 기존에 있는 상품이 아닌 우리 상품을 사야 할 이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차별화가 없는 브랜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시장에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은 시장이라고 하면은 이런 시장에서는 오로지 품질 경쟁 그리고 가성비 경쟁, 그러니까 가격 경쟁만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조 공장의 D2C 진입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시장에 우리는 진입하는 겁니다. 차별화 포인트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우리의 제품이 타사의 제품과 어떻게 다른데 이거를 가시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차별화라는 것은 가격에서 엄청난 차별화를 주던 아니면 기능에서 주던 뭐 디자인에서 주던 그 어떤 차별점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절대로 우리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소비자의 선택은 굉장히 냉정하니까요. 예전에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국내 이제 대기업 편의점과 제가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 전자담배 브랜드의 상품을 이렇게 입점시키기 위해서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미팅에서 그 MD분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자기는 비흡연자고 그래서 담배를 피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상품 담당자이기 때문에 오롯이 제품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당신의 제품이 해외에서 아무리 유명하다고 한들 아직 한국에서 유명한 제품이 아니지 않냐. 그렇다 보니 이 브랜드의 파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자기 눈에는 이 제품이 그냥 전자담배고 기존에 판매하는 상품 역시 전자담배다. 자기 눈에는 한눈에 들어오는 이 기능적인 차별적 부분이 없다 보니 이 상품을 우리가 왜 입점을 시키고 판매해야 할지 이 메리트를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상 이제 미팅이 끝나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내가 한국에 가져온 브랜드니까 내 새끼라서 예쁘고 좋아 보이기만 했던 거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저 그냥 지금 판매하는 상품과 차별화가 없는 그런 똑같은 상품, 그냥 로고만 바뀐 이 상품일 뿐이지 대중적인 상품이랑 별반 다를 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상품을 아주 이를 갈고 기능적인 차별화, 뭐 컨셉의 차별화, 가격의 차별화 등 비교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다시 상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차별화가 없는 상품은 절대로 소비자의 인식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차별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커피를 판매한다면 남들처럼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냥 이거 판매하는 게 아니라 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고 뭐 반은 라떼라던가 이렇게 짬짜면처럼 반반씩 이렇게 만들어서 뭐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한다거나 만약에 내가 음료수를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뚜껑을 두 개를 달아서 뭐 왼쪽에는 뭐 오렌지 주스를 넣고 오른쪽에는 뭐 포도 주스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이런 차별점이 올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식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단순히 칼로리만 낮은 게 아니라 칼로리가 낮음에도 이 포만감을 준다거나 혹은 칼로리는 낮췄는데 카페인이나 아르기닌을 집어넣어서 다이어트식인데도 사람이 축 처지지 않고 에너지를 이렇게 계속 발생시켜주는 뭐 그런 이 제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차별화가 없다면 이 시장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적어도 그런 기능이라도 갖고 있다면 소비자는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이 제품을 구매할까 하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남들이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팔면 되겠지 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미팅 때 망신당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팅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는 단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상품을 판매하는 단계에서 그런 이슈가 발생이 되면은 굉장히 큰 손해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로 판매 플랫폼 선정. 제가 오늘 원래 5개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6개 그리고 한 7개까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여섯 번째로 이 플랫폼 선정이라는 것은 플랫폼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의 경우에는 뭐 마켓컬리라던가 쿠팡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의류의 경우에는 남성은 뭐 무신사, 여성은 뭐 W 컨셉이나 29cm 뭐 이런 의류에 관련한 버티컬 커머스가 될 수가 있겠죠.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 화해나 뭐 올리브영 같은 플랫폼이 될 수가 있고 가구의 경우에는 오늘의 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판매할 상품에 이 페르소나가 맞는 플랫폼, 우리가 이 선택한 이 페르소나가 존재하는 그 플랫폼을 선택을 하고 그 플랫폼 안에서 우리와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되는 경쟁사가 어떤 곳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겠죠. 가격대는 주로 얼마이며 어떤 연령층이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지 이 리뷰를 보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상품이 이 해당 플랫폼에 입점을 했을 때 뭐 가격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 뭐 디자인, 성별, 연령 뭐 이런 타겟 매칭 등에 대해서 판단을 해봤을 때 우리의 제품이 이 플랫폼에 들어갔을 때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이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해주고 장점은 더욱더 부각을 시켜서 남들과 차별화를 이 가시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플랫폼에서 추후 입점을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매출을 가져오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7번째, 공급망 확보. 이게 사실상 비즈니스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상품 개발을 하는 공장을 잘 만나는 것도 정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꽤 좋은 공장을 만나서 적극적인 이 협력을 통해서 저는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공장을 선정하는 조건은 첫 번째로 우리의 상품, 아웃핏을 명확하게 구현해 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산 속도를 우리의 사정에 맞춰서 빠르게 진행해 줄 수가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생산 속도도 잘 맞추면서 품질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소량 생산도 해주는가. 다섯 번째로는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는가. 여섯 번째로는 이 세금 계산서를 명확하게 끊어주는가.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만약 제품의 불량이나 혹은 사고가 났을 때 재생산을 해주거나 환불을 해주는 등 명확한 사고 처리에 힘을 써주는가. 이 7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7가지 부분에서 단 한 가지로 빠지면 안 됩니다. 물론 이 7가지 부분을 전부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생산처는 사실 드물기는 해요. 그래도 반드시 이 기준을 갖고 찾아내셔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100점을 만점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각 분야에서 80점 이상이 되는 그런 공장을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이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상품의 아웃핏을 원하는 대로 구현을 해낼 수가 없다면 우리의 차별화가 무너질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이렇게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웃핏을 구현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산 속도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팔려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놓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판관비, 그러니까 임대료나 뭐 인건비 등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더를 빨리빨리 해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품질에서 문제가 생기면 추후 브랜드의 이미지 손상 혹은 이 신뢰도 저하로 인해서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고 품질 이슈가 한 번 생기면 소비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될 겁니다. 네 번째로 초기 사업자는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량 생산을 해주지 않으면 첫 생산 비용부터 이 과다하게 지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마케팅할 이런 비용이 부족해지고 만약 추후에 제품이 품절될 경우에 자금이 부족해서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량 생산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공장이 필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로 가격은 저렴하게 공급해주냐. 만약에 우리가 10,000원에 생산을 해서 30,000원에 판매를 해서 이 3배 마진을 보려고 했는데 생산 가격이 15,000원이 돼버려서 2배 마진밖에 보지 못한다면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적자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마케팅 비용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컨디션이 되는 거겠죠. 또한 제품이 상대적으로 덜 판매되어서 세일을 진행할 때도 단 한 30%만 할인을 해도 역마진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금은커녕 판매할수록 손실만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제품의 가격을 설정할 때 추후 할인하게 될 이 가격까지 함께 고려해서 제품 가격을 선정을 해야 하고 이에 맞는 생산 원가를 스스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산 원가를 선정해 놓으면 공장에서 제시하는 이 가격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생산해 줄 공장을 우리가 직접 선정하고 이렇게 끌고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세금 계산서를 제대로 끊어주지 않는 공장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면 공장의 세금을 우리가 대납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대납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보다 과다 측정이 돼서 어쩌면 우리의 이익보다 세금으로 내야 될 돈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세금 두드려 맞고 망하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않는 공장은 거르거나
반드시 계산서 발행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불량이 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품 안에 화장품이 아닌 플라스틱 가루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다든지, 옷의 경우에는 이 왼팔과 오른팔의 이 기장이 다르다든지, 신발의 경우에는 왼발과 오른발의 사이즈가 다르다든지, 혹은 다른 소재를 썼다든지, 가구의 경우에는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의 길이가 달라서 가구가 막 삐걱거릴 수가 있고요.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제대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사업은 시작도 전에 망할 수가 있고요. 설령 1차 제품은 제대로 나왔지만 2차 제품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바람에 전액 환불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고객에게 신뢰도도 잃고 돈도 잃고 생산처도 잃고 판매 기간도 놓쳤으니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이런 고정 비용이 계속 나가면서 손실이 배로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공장이든 프로모션이든 간에 사고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할 때 이 가격 전략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 번외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위에 공장 설명을 하면서 잠깐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는 상품을 판매할 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격 전략이라는 게 그저 남들이 10,000원에 판매할 때 9,000원에 판매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숫자적으로 접근해보면 정말이지 단돈 500원, 1,000원, 이 작은 금액에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투맨 하나에 한 5만 원에 제품을 판매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맨투맨 한 장에 2만 원을 주고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신사라는 플랫폼에서 수수료 30%를 내고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품 가격 5만 원에서 원가 2만 원을 빼면 3만 원이 남고 수수료 30%인 15,000원을 빼게 되면 15,000원이 그대로 남겠죠. 이 상태에서 배송비 3,000원을 빼게 되면 우리는 12,000원이 남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대략 한 14%의 이익이 되니까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광고비를 아직 빼지 않았어요. 우리가 제품 하나를 판매할 때마다 약 25%의 광고비, 그러니까 로아스 한 400%가 발생된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우리는 제품 하나를 판매할 때마다 대략 12,500원의 광고비를 소진하게 되는 건데 방금 12,000원 남았다고 했는데 광고비를 12,500원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팔릴 때마다 500원씩 적자를 보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무신사에서 판매를 중단을 할까? 그러면 30%였던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 대략 4%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수수료 13,000원을 세이브하게 되니 대략 이익이 12,500원 정도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5만 원에 팔아서 12,500원이 남으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500원 적자에서 플러스 25%로 이익이 전환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익이 증가될 수는 있지만 브랜드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무신사 워크인 고객을 확보할 수 없게 되니 매출 증가율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무신사를 유지하고 광고비를 5%로 줄인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 적자에서 광고비를 20%덜 사용하게 되니 플러스 20% 이익으로 이렇게 전환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에 무신사에서 판매는 하지만 외부에서 무신사로 끌어오는 이 노출량이 작아질 것이고 그 노출량이 작아지게 되면 당연히 매출의 성장 속도도 저하가 되겠죠. 세 번째로 무신사를 유지하고 광고비도 유지하지만 원가만 절감시킨다. 그럼 기존에 한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원가율 40%에 생산하던 제품을 15,000원으로 줄이게 되면 이익이 10%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안정적인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일을 하더라도 원금을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도 광고 비용에 대한 지출을 상대적으로 덜 막아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가는 게 플랫폼 플레이에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플랫폼은 전부 다 똑같아요. 이런 원리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기획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브랜드를 준비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브랜드를 제대로 준비하시려면 상품 기획부터 판매 전략, 광고 컨셉, 비주얼, 자금 기획, 자금 분배, 재고 관리, 마케팅 비용 선정, 광고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훨씬 더 자세히 그리고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고 싶으시다면 영상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잘 하신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 망해서 고통받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저는 127만 원으로 이 창업을 해서 연매출 100억까지 만들어 본 경험, 무신사 상품 카테고리 매출 랭킹 연간 1위, 그리고 무신사 연간 매출, 무신사 내에 있는 브랜드 전체 랭킹 12위까지 만들어 본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런칭 첫 달 만에 1억을 넘기기도 했고, 평균적으로 제가 하는 모든 사업은 월 매출 1억을 넘기는데 평균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제대로 적용하시기만 한다면 성공의 크기는 뭐 개인의 역량일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런 사업은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 강의를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부분을 남겨주시면 1대1로 보다 자세히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